기다렸습니다. 예. 와, 여기 너무 좋은데요? 공간 멋있습니다. 제가 원래 이렇게 그 무대 체질이라 긴장 잘 안 하는데, 긴장이 좀 되네요. 예. 오늘 비도 내리고 봄비입니다. 그죠? 예, 날씨가 조금 차갑다고 느낄 수도 있겠지만 또 선선하게 한 날씨에 이렇게 같이 얼굴 뵙고, 소통할 수 있어서 너무 기분 좋고요. 사실 저는 이런 자리가 정말 너무 뜻깊습니다. 지금 모두 잘 아시겠지만 세상이 좀 많이 어지럽죠. 물론 뭐 항상 어지러웠지만 요즘에 특히나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저는 그 연보현 목사님께서 작년에 저 기후정음 처음 9월 달에 출간되고 직접 연락을 주셔서 책에 대해서 많은 응원도 해주시고 많이 추천도 해주시고 또 여러분들께 많이 공유도 해주시고 하는 부분이 정말 너무 감사했고, 꼭 한번 뵙고 싶었고, 앞으로 또 뭔가 같이 해나갈 업들이 많을 것 같다라는 생각에 오늘 사실 약간 혈맹의 느낌으로 왔습니다. 제가 이렇게 그 목사님 책도 손수 사서 다 읽어보고 오늘 그 혈맹 서약을 이따가 이제 사인을 받으려고 앞으로 할 일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여러분, 이런 위기가 누군가에겐 기회가 될 수 있고요. 이런 계기를 통해서 또 많은 분들이 깨어날 수 있다면 저는 또 이 시간조차 굉장히 값진 시간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오늘 한 1시간에서 70분 정도 쭉 설명을 드리고 2주간 말씀을 드릴 건데, 오늘은 제가 좀 과학적인 이야기, 그 다음에 국제 정세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가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큰 그림을 말씀드리고, 이제 2주차인 다음 주에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그 다음에 이 배후에 누가 있는가, 다들 아시겠지만 그 배후의 그 세력이 어떤 작업을 하고 있었던 거고, 그것을 누군가가 맡고 있고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이렇게 2번의 시간에 걸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셨다고 해서 사실 저희 오늘 그 친할머니와 저희 어머니께서 함께 해주셨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 난제들을 같이 함께 한 몸으로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 함께 해주고 계시는 클린텔 코리아 공동대표 김기용 박사님도 함께 해주셨습니다. 화면이 좋네요. 잘 보이시나요? 제가 좀 옆에 있는 게 편하신가요? 아무래도 화면이. 저는 사실 10년 전이 아니라 한 15년 전부터 저는 탄소 중립 전도사였습니다. 이게 옳은 일이라고 생각하고 달려갔었고요. 카이스트라고 하는 대한민국에 그래도 내노라 하는 인재들이 모여서 이 부분을 연구하는 그 조직 안에서 내가 정말 지구를 지키는 일이다라고 생각하고 달려갔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 완전히 반대의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것이 완전히 잘못된 거짓의 일을, 마치 대중들을 속이고 마치 정말 지구를 지키는 것처럼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걸 깨닫게 되고 속죄를 했죠. 그리고 사실은 한 몇 년 전에 좀 비겁했습니다. 다른 길을 그냥 가려고 했었습니다. 그냥 내버려 두고. 그런데 제가 좀 서두에 좀 더 말씀을 드리면 요 앞으로의 내용이 좀 더 여러분과 같이 공유하는데 좋을 것 같아서 좀 할애를 하자면, 어느 날 갑자기 그 카이스트에서 저를 초청을 했어요. 국제 컨퍼런스에. 근데 제가 카이스트에서 대학원생으로 다닐 때는 전체 이 녹색 시장이라는 시장의 크기가 몇백억, 한 천억, 2천억 단위였어요. 그런데 10년 후인 제가 5년 전이죠. 5년 전에 국제 컨퍼런스 코로나 딱 지나고 갔는데 몇백조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고 정말 대한민국 경제를 걷어내려고 하는구나, 이 자들이. 그 자들이라 함은 제가 한때는 동지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겠죠. 그 다음에 제가 스승이라고 모셨던 분들이겠죠. 전 굉장히 마음이 아팠습니다. 계속 목소리 냈었고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저를 배척하더라고요. 그 조직 안에서. 후배들을 저와 만나지 못하게 하고 선배들에게 이야기했을 때 말 못하게 하고 그게 과학계에서 벌어진다는 사실은 전 너무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지금 사회 전반적으로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게 어떤 식으로 조작되었고 어떤 식으로 잘못되었고 정말 진실의 과학이 무엇인지 제가 지금부터 하나하나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산화탄소는 생명의 기체이다. 우리는 모두 속았습니다. 사실은 대부분 녹색 정책, 그 다음에 기후과학을 공부하는 거의 대부분의 석학들도 다 속았습니다. 자, 이것을 알고 의도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이걸 모르고 그냥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모르고 한다고 해서 그 죄가 감춰지나요?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목소리 내는 이유가 너희들이 나중에 모르고 했다는 말 못하게 하려고 이 목소리 내는 것도 있어요. 다 알리려고 하는 겁니다. 무엇이 잘못됐다는 것인지.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 녹색 사기라고 표현을 하는데 탄소 중립이 어떤 의미인지 제가 3절 전략이라고 하는 중국에서 요즘에 쓰고 있는 군사 용어입니다. 한 국가를 침략하려면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붕괴시키면 된다라는 의미고, 이 과거는 민족의 역사를 왜곡을 통해서 동북공정이라는 하나의 전략, 어젠다를 통해서 진행이 되고 있고, 현재를 붕괴시키는 건 24개 침공전술, 이 안에 다양한 어젠다들이 또 있어요. 현재 체제를 전복하는 거죠. 자, 그런데 제가 이제 오늘 말씀드릴 부분이 바로 이 미래를 빼앗는 겁니다. 사실 이 녹색사기 기후 어젠다는 왜 중요하냐면 현재를 빼앗는 것도 있지만 우리 미래 세대, 여기 이제 많은 젊은 학생분들 계시고 또 어린 친구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이 살아갈 미래의 세상을 빼앗는 그 전략이 바로 저 녹색 사기입니다. 자, 그게 어떤 식으로 자행되냐면 아리백이라고 하는 재생에너지 100%, 그 다음에 ESG 경영. 아리백은 우리나라 에너지 시스템, 국가의 엔진을 꺼버리려고 하는 전략이고요. ESG 경영은 대한민국의 일자리 창출을 만들어내는 기업 산업을 무너뜨리는 전략입니다. 이 두 가지에 대해서 하나하나 이제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으로 낸 책이 기후정음, 이 녹색 사기에 대해서 과학적인 측면에 대한 이야기를 한 거고, 이제 조만간 기후 2권이 또 나올 겁니다. 거기에서는 조금 더 어떤 식으로 데이터를 조작했고 UN IPCC가 무슨 일을 했던 것이고 결국에 그 캐시플로우가 어떻게 중국이 최종 종착지였는지를 낱낱이 밝히는 폭로 도서가 될 겁니다. 그런데 제가 첫 책은 정말 어린 친구들도 볼 수 있게끔 큰 부딪힘 없이 굉장히 과학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책으로서 기후정음을 쓴 거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신간이 바로 이 24가지 침공전술, 초안전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아시겠지만 초안전 관련된 도서들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많은 교수님들이 쓰셨다 보니까 굉장히 학술적이고 조금은 무거워요. 그리고 읽었을 때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부분은 우리나라 국민 모두가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쉽게 쓰려고 노력을 했던 책이 바로 이 중국의 가면을 벗기다라는 책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 미래를 어떻게 공략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 자, 탄소 중립을 했을 경우에 매년 0.6%의 경제 성장률 하락을 이미 예견했습니다. 한국은행이 2023년 연구입니다. 자, 그리고 부울경, 탄소 배출이 많이 발생되는 산업이 많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죠. 부울경은 약 1.5%의 하락을 예상을 이미 했었어요. 그리고 철강, 시멘트, 석유화학 부분, 그 다음에 제조업이나 에너지 부분 전체 수백조의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될 거다. 이미 한국은행이 2023년에 다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뭐하고 있다? 계속 이 탄소중립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탄소중립 정책을 강하게 밀어붙여서 어떤 결과가 있으면 우리가 좀 미래를 예상할 수 있겠네요. 그 결과를 우리가 어디서 볼 수 있냐면 바로 EU, 유럽 시장에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보다 약 15에서 20년 먼저 탄소중립을 굉장히 강하게 밀어붙였던 곳이죠. 자, 보시면 산업 전기료가 미국은 8센트, 한국은 14센트예요. 그런데 유럽은 전기료가 4배 폭등해서요, 영국, 이탈리아, 독일 30센트를 이제 넘기 시작합니다. 이게 지금 작년 12월 데이터인데
영국은 지금 산업 전기료가 600원을 넘었습니다. 미국이 100원대고요. 우리나라가 190원인데 영국은 600원입니다. 자, 여러분 제조업이나 에너지가 많이 들어가는 비즈니스에서 원가가 거의 3배, 4배 차이 나는데 경쟁이 될까요? 경쟁이 안 됩니다. 그래서 유럽은 에너지 시스템이 많이 망가져 있고요. 탄소 감축 30% 성공했습니다. 성공했는데 결국에 뭐다? 4,400조 빚더미에 앉았습니다. 예, 다 갚아내야 됩니다. 유럽은. 이게 앞으로 들 비용이 아니고요. 지금부터 내야 되는 돈이에요. 자, 그 다음에 아까 전에 말씀드린 에너지 시스템 붕괴되면서 AI 시대 요즘 하잖아요. 여러분 AI 시대의 핵심은 에너지입니다. 거의 90%가 계속해서 전력이 생산돼야 이 산업이 성장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AI 산업의 경쟁력이 상실됐다라고 많은 전문가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산화탄소에 대한 이제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해볼게요. 자, 이산화탄소가 만약에 문제라면, 저는 이제 문제가 아니라는 걸 제가 오늘 이제 하나하나 쉽게 설명을 드릴 건데, 만약에 진짜 그게 문제라면 상위 10개국 탄소 배출량 중에 45%를 중국에서 배출하는데, 그러면 중국이 어떤 제재를 해야 되는 거죠? 만약에 정말 이산화탄소가 정말 지구의 큰 재앙의 위협이라면. 자, 그런데 파리 기후협약은 미국과 유럽과 일본 선진 사회에만 420조 매년 발생되는 분담금입니다. 자, 그런데 중국은 어때요? 단 1원도 내지 않습니다. 이거를 전 세계 국가들이 모여서 파리 기후협약에서 담합한 거예요. 선진국들만 돈 내게 하고 개발도상국, 특히 중국 머니에 넘어간 이 안에 있는 조직 체계가 결국에 뭐다? 중국은 한 푼도 내지 않게끔 하는 식의 국제조약이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1기 때도 그리고 이번에도 바로 탈퇴한 겁니다. 자, 만약에 정말 과학이라면 이산화탄소가 정말 지구의 기온을 이렇게 움직이는 게 사실이라면 중국도 제재를 해야 되는 게 맞다. 그런데 중국은 빼놓고 다른 국가들에게 뭐라 계속한다. 이미 뭐가 된 거예요? 과학이 아니라 정치가 된 겁니다. 네. 자, 그러면 이분은 리처드 린첸 교수님이시라고 MIT의 정말 세계적인 기후과학자십니다. 기후학자신데 이산화탄소가 지구의 기후를 조절하고 믿는 것은 뭐래요? 네, 마술을 믿는 것 같다. 이 마술이 어떤 식의 마술을 펼치고 있는가, 우리의 눈을 어떻게 속이는가에 대해서 쓴 책이 이제 기후정음인데, 우선 첫 번째는 이산화탄소는 지구의 생명을 살리고 있다. 그 다음에 태양광 에너지와 풍력 에너지가 우리 사회와 우리 환경에 어떤 악영향을 끼치고 있는가. 그리고 과연 자연재난과 해수면 상승이 심해지고 있는 게 맞는가. 전혀 아니거든요. 그 부분. 그리고 중국이 전 세계 전기차, 그 다음에 배터리, 그 다음에 태양광 패널, 풍력 모든 광물의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데 그게 얼마나 심각한지. 그리고 마지막 북극곰의 삶의 터전은 정말 잃어가고 있는가. 여러분 요즘에 최근에 북극곰 관련된 뉴스 보신 적 있으세요? 잘 안 나오지 않아요? 예, 연구 결과가 이미 다 발표됐기 때문에 안 먹히는 거예요, 대중들한테. 그 내용까지 제가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정음 잘 아시겠지만 기후과학을 어렵고 복잡하게 일부러 만들어서 대한민국 국민의 혈세를 몰래 낭비시키고 에너지를 몰래 낭비시키면서 그걸 통해서 누군가는 잘못된 이득을 취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리고 싶은 마음에 기후정음이라는 책 이름이 나오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과학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과학 이야기 재밌을 겁니다. 네, 보통은 좀 과학 얘기하면 표정이 어두워지시잖아요. 예? 자, 이제 첫 번째 과학입니다. 자, 여러분 온실가스 하면 이산화탄소 먼저 떠오르시죠? 그렇게 배워왔으니까. 그런데 수증기가 가장 강력한 온실가스고요. 이산화탄소보다 몇 배 정도 더 강력하대요? 네, 거의 100배 더 강력합니다. 수증기가 훨씬 더 강력한 온실가스예요. 그리고 질량적으로나 영향력적으로나 모든 부분에서 수증기를 빼놓고 이야기하면 안 되거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과학입니다. 이산화탄소는 인간이 배출하는 양이 있고요. 자연적으로 배출되는 양이 있어요. 그런데 뭐가 더 크대요? 자연에서 발생되는 이산화탄소량이 더 커요. 자, 이 두 가지는 기후 위기를 주장하는 사람들도 절대 반박할 수 없습니다. 사실이니까. 자, 그러면 이 두 가지 기억해 보세요. 그리고 이 다이아그램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두 가지의 오류가 있어요. 두 가지 오류가 있는데 관심이 많으셨거나
뭔가 이런 다이아그램을 작업을 많이 하신 분들은 제가 아까 전에 두 가지 과학 팩트 말씀드렸죠. 첫 번째 오류는 뭘까요? 첫 번째 오류. 수증기가 없네요. 수증기가 가장 강력한 온실가스라면서요. 그죠? 근데 여기서 수증기를 빼놓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산화탄소가 마치 가장 강력한 온실가스인 것처럼 대중들을 속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수증기를 넣으면 어떻게 되냐? 다이아그램이 이렇게 됩니다. 수증기가 거의 대부분이고요. 3.6%도 큰 것 같죠?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저게 맞아? 싶으실 건데 우선 요 다이아그램도 그렇구나 라고 이제 좀 우리가 통념적으로 알고 있던 거랑 많이 다르죠?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오류가 또 있습니다. 하나 더 있어요. 뭘까요? 자연적 배출이 훨씬 더 크다고 했는데 여기는 자연적 배출이 인간이 배출하는 것보다 작게 표시되어 있네요. 자, 그건 왜 그러냐? 여기에서 해양, 화산, 식물, 동물로부터 발생되는 이산화탄소량을 또 제외시켰습니다. 그러면 이거 다 더하면 어떻게 되냐? 요렇게 됩니다. 네, 자연적으로 배출되는 양이 압도적으로 훨씬 큽니다.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바다에서 증발되는 것, 화산 활동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것. 자, 그 모든 양이 훨씬 더 크다. 자, 그러면 이 두 가지 오류를 다 넣고 다이아그램을 만들면 요렇게 됩니다. 전체 온실가스 중에 대부분은 수증기고요. 그 이산화탄소 중에서 인간이 만들어내는 이산화탄소량은 요 점 정도만큼 됩니다. 자, 이만큼의 이산화탄소가 인류 전체가 경제활동으로 발생되는 모든 이산화탄소량이거든요. 이것이 지구의 기온과 기후를 변화시킨다며 이 생 난리를 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떤 결과로 도출할 수 있냐? 연간 인류 전체가 배출하는 이산화탄소 양은 전체 대기량 중에 몇 퍼센트래요? 100만 분의 1 수준이에요. 연간. 인류 전체가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량은요, 대기 전체량의 100만 분의 1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이게 지구를 지금 재앙을 만들어내고 있다고 거짓 선동하고 있는 겁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 과학적 팩트입니다. 자, 그러면 이산화탄소가 그렇게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제가 주장을 하잖아요. 자, 그러면 지구 기온과 기후에는 무엇이 영향을 주는 거냐? 정말 다양하죠. 근데 가장 강력한 영향은 바로 수증기라고 하는 이 구름이죠. 대기 중에 수증기는 구름이고요. 그 다음에 태양의 활동량입니다. 자, 이거는 우리가 어디서 볼 수 있냐? 자, 이 빨간색은요, 태양 활동량 그래프고요. 검정색은요, 평균 기온값입니다. 자, 여러분 상관관계 보이십니까? 거의 일치하죠. 태양의 활동량에 따라서 지구의 평균 기온은 변화합니다. 자, 그러면 이산화탄소와 평균 기온값을 한번 볼게요. 자, 이거에 이산화탄소 변화량이고요. 이게 지구 온도 변화입니다. 여러분은 상관관계가 보이십니까? 이렇게 높았는데 온도가 비슷한 시기도 있었고요. 이산화탄소가 올라가는데 온도가 떨어지는 시기도 있었고, 이산화탄소가 낮아지는데 온도가 올라가는 경우도 있었어요. 자, 그래서 사실 지질학적으로 이산화탄소와 지구 평균 기온은 거의 상관관계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결론이 나 있는데도 아직까지도 많은 보고서들이 잘못된 데이터를 가지고 잘못된 정책을 계속해서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초등학생분들도 다 알아요. 지구상에 있는 모든 식물은 무엇을 먹고 자라죠? 이산화탄소와 물과 햇볕을 통해서 광합성을 통해서 살아갑니다. 이 이산화탄소는 모든 식물의 먹이예요. 그 먹이를 중립하자, 없애자라는 정책이 바로 이 탄소 중립입니다. 애초에 거기서부터 잘못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이산화탄소 농도가 높아진 건 사실입니다. 지금 430ppm까지 올라와 있는데, 자, 그런데 이산화탄소가 무엇의 먹이라고 했어요? 모든 식물의 먹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먹이가 충분하니까 위성 연구입니다. 전례 없는 지구 녹지화가 진행 중입니다. 어떻게? 지난 30년 동안 미국 대륙 전체 크기의 2배 크기만큼 녹지화가 늘어났습니다. 자, 이런 이야기를 언론사에서 보도하지 않는 거예요. UN IPCC 보고서에 올리지 않습니다. UN IPCC 보고서에 없으니까 전 세계의 모든 거의 대부분의 정책관들은 그 데이터를 모르고 정책을 집행해야겠죠.
잘못된 데이터를 가지고. 자, 이런 데이터들은 뭐예요? 학계에서 배척하는 겁니다. 위성 연구인데. 자, 그 다음에 증산작용을 좀 설명드려 볼게요. 자, 물의 효율이 늘어나는데 어떻게 늘어나는 거냐? 자, 증산작용은 이 기공을 통해서 이산화탄소를 마시죠. 그걸 마실 때 기공을 어떻게 해야 돼요? 열어야 되죠. 그러니까 열었을 때 물이 증발을 합니다. 그거를 증산작용이라고 해요. 자, 근데 만약에 이산화탄소 농도가 높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기공을 여는 횟수를 줄여도 되고 한 번에 많은 이산화탄소가 들어오니까 농도가 높으니까, 아니면 기공을 여는 시간을 줄일 수 있죠. 식물 자체가. 그러니까 증산작용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물의 증발량이 줄어들면서 수분의 효율량도 높아집니다. 그래서 물 사용량도 적어져요. 이산화탄소 농도가 높아지면. 식물 입장에서. 굉장히 좋은 기체입니다, 사실. 모든 생명체. 그리고 여러분, 모든 생명의 근원이 사실은 탄소입니다. 이산화탄소는 생명의 근원이에요. 그리고 과학자들 대부분 압니다. 그런데 침묵하는 거죠. 왜? 연구비 받아야 되니까요.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산화탄소의 성질을 설명드려 볼게요. 자, CO2는, 이산화탄소는 에너지 흡수 파장량이 굉장히 좁습니다. 수증기는 굉장히 넓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에너지를 흡수하는 그 파장이 넓은데 이산화탄소는 좁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일정 ppm, 그러니까 이산화탄소 농도의 그 높이가 높아지면, 일정 농도가 도달하면 그 다음부터 열을 전달하는 흡수율 자체가 굉장히 하락합니다. 적어져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ppm은 다들 아시고 이산화탄소 농도 수치죠. 0ppm에서 280ppm 갈 때는요, 열 에너지 흡수율이 6.2%까지 증가합니다. 과학적으로 굉장히 높이 증가하는 거예요. 숫자가 높은 편은 맞습니다. 자, 근데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되냐? 407ppm을 딱 도달하는 순간부터 0.6%로 떨어져요. 이제 열을 흡수할 수 있는 여력이 없는 거예요. 파장이 좁으니까. 자, 그 다음에 690ppm까지 가면 그게 0.4%까지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열을 빨아들일 수 있는, 흡수할 수 있는 양이 적어들어요. 그래서 많은 과학자들이 지금부터 농도가 한 2배 되면, 한 100ppm면 높아지면 지구 온도가 엄청나게 높아질 거다. 그거 다 거짓입니다. 잘못된 정책, 잘못된 발언입니다. 사실은 이산화탄소 농도의 높이는 지금부터 2배가 되더라도 지금까지 높아진 것만큼 높아지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산화탄소 성질과 이산화탄소 농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재난이 얼마나 일어났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산불로 소실되는 토지 면적입니다. 이 데이터예요. 미국 국립소방센터 데이터입니다. 자, 100년 전 대비 몇 퍼센트나 감소했대요? 미국의 소실 면적이 80%나 감소했습니다. 산불로 인한 소실 면적은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는데 산불 때문에 지구가 망한답니다. 이상하죠? 근데 이산화탄소 농도는 어떻게 됐대요? 계속 높아졌어요. 그래프가 어때요? 거꾸로 돼 있죠? 이산화탄소는 높아지는데 산불로 인한 소실 면적은 계속 줄어들잖아요. 자, 그 다음에 홍수 얘기해 보겠습니다. 홍수의 빈도나 피해 정도 또한 줄어들고 있습니다. 100년 동안 45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었어요. 이산화탄소는 계속 늘어나는데요. 자, 이런 데이터들을 보고서에 올리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보고서에는 어떤 데이터만 넣는지 제가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그런 일들을 하는 기관이 UNIPCC였어요. 자, 그다음에 폭염 일수, 미국 해양대기청 데이터입니다. 자, 여기에서 보시면 폭염 일수가 가장 많았던 시기가 언제예요? 1930년대죠. 20세기 중에 가장 더웠던 시기는 1930년대였습니다. 이산화탄소가 농도가 어땠을까요? 지금보다 높았을까요? 적었을까요? 적었겠죠. 근데 더 더웠던 시기가 있었다. 오히려 지구는 지금 점점 차가워지고 있다. 그 다음에 폭염 강도 지수 또한 1930년대 가장 강력했습니다. 가장 더웠던 시기는 지금이 아닙니다. 1930년대가 제일 더웠어요. 자, 그런데 요렇게 데이터를 놓고 보니 이제 기후 위기를 주장하는 사람들 입장에선 이 그래프 다 보여주면 안 되겠는 거예요. 사람들이 딱 눈치채잖아요. 그죠?
그래서 밑에 시킵니다. 컨설턴트들한테. 네. 어떻게 시키는지 이제 뒤에서 보여드릴 건데, 재난으로 인한 사망률 또한 99% 이상 줄어들었다. 자, 여러분, 우리가 기후를 관리한다는 건 탄소 중립같이 기체 관리에서 관리되는 게 아니고요. 뭐를 통해서? 병원과 도로와 통신, 사회 기반 인프라를 우리가 성장시키고 기상 예보 시스템과 재복구 시스템을 성장시킴으로써 우리 인류를 지킬 수 있는 겁니다. 탄소 중립같이 그런 말도 안 되는 정책 가지고 우리 인류를 지킬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경제 발전과 산업 발전을 통해서 우리 인류, 우리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것에 그런 산업 발전과 경제 발전을 하면 발생되는 게 이산화탄소니까 이산화탄소를 발생시키면 안 되니까 반문명 사회로 가자는 겁니다. 그게 녹색 정책가들의 기본적인 뿌리입니다. 핵심이고. 자,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사례를 보여드릴게요. 대한민국의 혈세가 어떤 식으로 낭비됐는지 하나의 사례입니다. 그린피스라고 여러분 다 아시죠? 그린피스는 처음에 만들어질 때는 굉장히 좋은 의미로 만들어졌는데 지금은 거의 중국 자본에 거의 다 넘어갔습니다. 5년 전에는 그린피스 코리아 대표가 중국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하도 말이 나오니까 지금 한국분으로 교체가 됐는데, 자, 그 사람이 지금은 아시아 총괄 디렉터입니다. 자, 2020년에 그린피스 찌팽정이라고 하는 그린피스 코리아 대표가 기후 비상사태를 선언했어요. 국가에서 비상사태를 선언한 게 아니고요. 저 그린피스라고 하는 그냥 하나의 단체 대표가 비상사태를 선언했더니 부산이 뭐래요? CO2 농도가 10% 증가하니까 이제 해수면에 잠길 거래요. 그렇게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수십 조의 예산을 편성합니다. 뭐에? 부산 해상도시에. 그런데 지난 30년간 부산 해수면 상승은 없어요. 요거는 미국 해양대기청 해수면 상승 데이터입니다. 미국 해양대기청은 전 세계 대형 포트, 대형만의 해수면을 다 계속해서 관측을 합니다. 지난 30년 동안 하나도 변한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해수면에 잠겨야 뭐 해상도시를 뭘 만든가 하는데 전혀 안 잠기니까 우리가 잘못 알았네요 하고 우리가 틀렸어요 라고 말하면 되는데 그렇게 말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이유가 뭐래요? 자금이 없어서 못한답니다. 이런 데이터를 얘기하지 않고, 그러니까 자신의 실책, 자신의 잘못을 정확하게 시인하고 그거에 대한 책임을 짓고 그 문제에 대해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유를 대서 이 문제를 피해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모든 이 해상도시 사업이 지금 다 전면 폐지됐거든요. 이제 백지화됐어요. 자, 그러면 이때 쓰여진 수조 원은 어떻게 된 거예요? 이거 다 누구 돈이에요? 여러분들이 낸 세금이잖아요. 우리 국민들이 낸 세금이고, 이때 이 돈 2020년부터 1, 2년 사이에 누군가는 다 가져갔겠죠. 누군가가 받아서 썼겠죠. 디자인하는 사람들, 이거에 대해서 관측하시는 분들, 많은 업체들. 자, 그런데 이것이 잘못된 정책이 이렇게 만들어지고 그 수많은 돈이 이런 식으로 낭비되고 있다. 그 많은 정책 중에 지금 한 가지 지금 설명드리는 겁니다. 이게 녹색 정책의 민낯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국제사회 한번 가봐서 예시를 한번 볼게요. 자, 이 사람이 누구냐면 투발루의 외무부 장관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바다 속에 들어가서 이렇게 연설을 합니다. 뒤에 보시면 UN 있죠? UN 기후변화 협약 회의 때 줌으로 이렇게 영상으로 연설한 거예요. 투발루 물에 잠기니까 보조금 달라는 연설이었어요. 그래서 보조금 막 받아갑니다. 그리고 전 세계 언론사들이 투발루 몰디브 이제 물에 잠긴다. 막 이제 매스컴에다가 막 뿌려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다? 이 기후8이 코미디 쇼 때문에 관광객이 유치가 돼요. 왜? 이제 물이 잠긴다니까. 전 세계인들이 투발루 몰디브로 여행 러쉬를 하기 시작합니다. 잠기기 전에 한 번은 가봐야겠다. 그래서 연평균 10%의 경제 성장률을 기록했어요. 지금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구수는 2배로 늘었습니다. 왜? 사람들이 몰리니까 거기에 뭔가 가서 돈 벌려고 모이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 근데 위성사진은 어떻대요? 투발루 국토 면적의 40년간 2.9% 이미 증가했습니다. 잠기기는커녕. 이게 바로 녹색 사기의 민낯입니다. 이런 식으로 전 세계인들의 혈세를 해먹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북극 가볼게요. 북극곰의 개체수는 1950년대 5천 마리에서 현재 3만 마리까지 계속 증가했고요. 단 한 번도
감소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 전까지는 왜 그렇게 북극곰을 활용해서 언론에서 그렇게 이야기했냐? 연구 결과가 명확한 게 안 나왔었어요. 그런데 2018년도에 이 데이터가 딱 확립이 돼서 전 세계에 이제 공표가 됩니다. 5천 마리에서 2만, 3만 마리까지 계속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 요즘에 뉴스가 거의 없죠. 그래서 그 다음 어젠다가 이제 뭐예요? 북극곰으로 이제 안 먹히니까 북극 항로로 하는 겁니다. 북극 항로도 여러분 열리지 않습니다. 그것도 제가 뒤에서 말씀드릴게요. 자, 북극곰은 최상위 포식자고요. 5분 이상 잠수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서 다 먹잇감 찾아갖고 잘 살고 잘 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뉴스에서 보는 건 뭐냐? 부상당했거나 이제 다 늙어서 죽기 직전인 북극곰 딱 사진 하나 찍어서 전 세계에 다 뿌리는 거예요. 모든 북극곰이 다 그런 것처럼. 다른 북극곰들은 다 건강하게 잘 살고 있는데, 개체수도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이제 그런 행위들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북극 빙하는 줄어들까 늘어날까? 자, 보시면 일본 우주항공기구 데이터인데요. 2012년 9월 20일부터 2025년 9월 20일 요 사이에 빙하의 양이 줄었느냐 늘어났느냐를 위성으로 관측한 데이터입니다. 녹색은 늘어난 부분이고요. 빨간색은 줄어든 부분입니다. 빙하가 늘었어요, 줄었어요? 녹색이 더 크죠? 네, 빙하는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거는 2026년 1월 25일 날 찍은 사진입니다. 어때요? 빈 곳이 보이나요? 여러분, 도대체 이렇게 빙하가 꽉 차 있는 곳에 어떻게 그 대형 무역선이 지나간다고, 어떻게 북극 항로가 열린다고 이야기하는지 저는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현재 트럼프 행정부가 그린랜드 북극 이야기하면서 하는 건 뭐냐? 그건 북극 항로 때문에 하는 게 아니고요. 그린랜드라고 하는 지정학적 군사 요충지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겁니다. 미국 입장에선. 근데 우리나라는 뭐예요? 북극 항로 열린다고 지금 지방선거 전에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죠.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부울경을 노리는 정치 프로젝트입니다. 여러분 속으시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북극 항로는 열리지 않는다. 최근에 찍은 위성 사진이다. 꽉 차 있습니다. 북극은 열리지 않습니다. 항로는. 자, 그러면 이제 좀 정리해 볼게요. 지금까지 이야기한 건. 자, 기후변화라고 함은 꼭 있어야 하는 자연의 섭리입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있어야 우리는 살아가고요. 자연의 어떤 기후의 변화라는 거는 당연히 있어야 돼요. 그런데 제가 무엇이 없다고 주장을 하는 거냐? 인간이 발생한 이산화탄소로 인한 기후의 영향은 거의 없고, 이것도 이제 말을 가지고 누군가는 공격을 해와요. 뭐라고 하냐? 이산화탄소로 인해 기후의 영향이 없다라고 하니까 조금은 영향이 있긴 있거든요. 그거 가지고 꼬투리 잡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 거의를 넣은 겁니다. 거의 영향이 없고요. 조금은 영향이 있어요. 그리고 기후 위기는 없다. 그거로 인한 우리 기후가 대재앙이 올 것처럼 하는 말은 다 거짓이다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후 변화는 있어야 하는 거고 기후 위기는 없다라는 겁니다. 언어 두 단어가 뜻이 달라요.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그럼 환경오염은요? 환경오염은 있죠. 우리 물 관리해야 되고요. 땅 관리해야 되고요. 쓰레기 관리해야 돼요. 그런데 물과 땅과 쓰레기 문제는 이 이산화탄소와는 전혀 별개의 문제다. 전혀 같이 혼용해서 쓰면 안 되는데 이걸 뭐 하고 있다? 좌파들이 좋아하는 단어 혼용 전법입니다. 이 세 단어를 똑같이 뭉뚱그려서 같은 걸로 이야기하고 제가 기후위기가 없다라고 주장을 하니까 저 사람 뭐라고 한다? 환경오염 없다고 하고 기후변화 없다고 한다. 다 거짓이다. 라는 식으로 말도 안 되는 식으로 폄하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단어에 대해서 정확한 뜻과 그 풀이와 써야 되는 곳과에 대해서를 설명드리려고 이 슬라이드를 좀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기후변화, 기후위기, 환경오염 다 다른 뜻입니다. 다르게 쓰여야 되고요. 우리가 관리해야 되는 건 물, 땅, 쓰레기입니다. 관리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 탄소 중립에 말도 안 되는 혈세가 낭비되고 있으니까 뭐예요? 물, 땅, 쓰레기가 관리가 안 되고 있어요. 지금 심각합니다. 거기에 쓰이는 돈으로 이 물, 땅, 쓰레기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네.
자, 그래서 이제 결론입니다. 인간이 발생한 CO2, 이산화탄소를 줄여서 지구 기후를 관리한다는 이 탄소 중립 있잖아요. 이거는 뭐다? 완전한 거짓이다. 다 틀렸습니다. 이거 하면 안 됩니다. 당장 멈춰야 되고요. 녹색 보조금 전면 다 폐지시켜야 되고요. 탄소 중립 관련된 전국의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모든 교과서, 이야기, 과학 서적 다 못하게 막아야 됩니다. 이제 이게 뭐 하는 거냐? 우리 인류 문명이 또는 선배 세대가 이뤄놓은 이 엄청난 경제 발전, 이것을 다 악마화시키는 거예요. 이산화탄소 때문에 지구가 망하고 그 이산화탄소 배출은 다 누가 한 거다? 경제 성장을 이룩한 국가가 다 발생시킨 거다. 그리고 그거로 인해 미래 너희들의 세대는 재앙이 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말도 안 되는 호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데이터를 어떻게 만들어서 편집해서 전 세계인들을 속여왔는지에 대한 이야기와 그것을 지금 강력하게 태클을 걸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정책을 펼치고 있는 거고 그 의미가 무엇인지 이제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요 두 그래프가 있어요. 요 두 그래프 중에 어느 기업에 투자하시겠어요? 지난 11년간의 영업이익 추이 그래프입니다. 둘 중에 오른쪽, 왼쪽. 오른쪽이겠죠? 네. 근데 답은 같은 기업입니다. 자, 이게 어떻게 같은 기업이냐? Y축을 변동시킵니다. Y축에, 이거 맞추신 분 있어요? 이거 말하기 전에 난 맞췄다. 오, 여기 천재. 자, Y축을 크게 두면요. 그래프 값이 이렇게 편편하게 가고요. Y축을 작게 두면요. 그래프 값이 높아져요. 자, 이것을 내가 만약에 어떤 정책을 피거나 누군가에게 별로 이렇게 메리트가 없어, 별로 이렇게 효과가 없어 라고 표현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Y축을 이렇게 크게 두면 돼요. 근데 뭔가 급격하게 변하는 것처럼 보여주고 싶어. 그럼 뭐 하면 돼요? Y축을 작게 두면 됩니다. 여러분, 컨설팅 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이런 걸 한다는 건 아니지만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만들어 갑니다. 자, 그 다음에 Y축 조작이고요.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예시입니다. 자, 기후위기론자들은, 기후위기를 주장하는 사람들, 저와 반대되는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은 요 그래프들 중에 어디를 지우고 싶을까요? 삭제하고 싶은 구간이 무조건 있어요. 바로 요. 아까 말씀드렸던 1930년대 가장 더웠던 시기를 대중들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아요. 왜? 이산화탄소 ppm이 농도가 낮았는데 더웠잖아요. 이게 말이 안 맞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만 딱 삭제하고 이산화탄소 농도 그래프 데이터 딱 이렇게 넣어서 편집합니다. 앞에 단의 데이터 안 보여줘요. 자,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해요? 보고서에 올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딱 요 그래프 보면 뭔가 이산화탄소 올라가서 온도가 상승한 것처럼 보이죠? 네, 잘못됐다는 거죠. 조작입니다. 자, 그러면 요 앞에 단에 있는 데이터, 여러분 이제 요 이산화탄소 농도 데이터가 이게 아까 말한 미국 해양대기청에서 전 세계를 관측한 데이터인데 여기 보시면 1960년대 이후 데이터만 이렇게 그래프가 돼 있어요. 여러분 구글에서 검색해 보십시오. 나중에 시간 되실 때. 구글에다가 전 세계 평균 농도, 이산화탄소 농도 딱 검색하면요. 1960년 이후 데이터밖에 안 뜹니다. 1960년 이전 데이터는 있긴 있거든요. 그거 찾으려면 그 노아 웹사이트 들어가서 데이터 센터 들어가서 막 뭘 해야 돼요, 계속. 근데 일반 구글에는 안 떠요. 왜 안 뜰까요? 막았는지 누가 안 올렸는지 모르겠는데 이 앞에 단에 이산화탄소 농도가 낮았을 때 온도가 높다는 걸 보여주면 안 되니까 거의 검색이 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예시예요. 자, 비슷한데 여기는 북극 빙하 표면 평균 온도예요. 나사에서 측정한. 자, 그러면 똑같이 여기서 어디를 지우고 싶을까요? 기후위기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요 빨간색 선 앞단에 있는 요 부분을 지우고 싶겠죠. 온도가 높잖아요, 지금 앞부분이. 그러고 데이터를 이런 식으로 편집합니다. 앞에 지우고 이것만 보여주니까 어때요, 이제 여러분? 이거 이산화탄소 때문에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죠. 이런 식의 데이터들을 편집을 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조작된 사건이 발생했었어요.
미국에서 청문회하고 난리 났었습니다. 이 조작 사건에 관련된 모든 사람들 다 징계 먹었고요. 2020년도인데 자 보시면 미국 해양기후대기청에서 파란색이 측정된 값이에요. 실제로 미국의 평균 온도예요. 자 파란색이 실제 측정된 값인데 자 그래프가 어때요? 더워져요? 추워져요? 온도가 낮아지고 있잖아요. 파란색 데이터. 그래서 이 데이터를 관측한 곳에서는 조작이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이 데이터를 볼 수 있는 데이터 센터로 데이터가 넘어가서 거기에서 조작을 한 거예요. 어떻게? 이 앞단에 있는 온도 값을 밑으로 내립니다. 그래서 온도가 높아지는 것처럼 이 오렌지색이 조작된 데이터예요. 근데 전 세계인들이 검색해서 볼 수 있는 데이터는 뭐였다? 오렌지 데이터. 파란색은 다 감춘 겁니다. 근데 이거를 걸려서 미국에서 청문회하고 난리가 났었습니다. 사실 여러분 수많은 데이터 조작 중에 그냥 하나의 사건입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잘못되어 있는 데이터가 정말 많이 UNIPCC라고 하는 국제기구의 보고서에 다량 들어있다면 여러분 어떠시겠어요? 네. 그리고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전 세계의 각 국에다가 뿌립니다. 그리고 그걸 받아서 국가의 정책에 활용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저희 클린텔, 코리아는 클린텔이라고 하는 국제기구의 한국 지부인데 클린텔 본부에서는 2023년도에 UNIPCC의 6차 기후 보고서를 하나하나 낱낱이 비판하는 비판서를 이미 발간을 했었고요. 방금 전처럼 이런 데이터를 잘못 해석하고 잘못 왜곡하고 데이터를 조작하고 은폐하는 형태가 정말 막연하게 계속해서 발생되는 것을 하나하나 비판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클린텔이라고 하는 기구는요, Climate Intelligence의 줄임말이에요. 기후 지성인 재단인데 여기에 제가 뒤에 이제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지만 전 세계 2,000명의 기후 과학 전문가들이 속해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 보고서를 발간을 해서 UNIPCC 데이터가 이렇게 잘못되어 있다. 이건 비과학적이다. 라고 이야기했고 이 데이터가 분명히 트럼프 행정부에 들어갔습니다. 그런 결과 지금 2년 동안 분석을 했겠죠. 미국 행정부에서도. 그리고 이것이 밝혀져서 이제 유엔에서 탈퇴를 한 겁니다. 미국이. 네. 자, 그래서 유엔산하 66개 기구 탈퇴라고 뉴스가 보도가 됐는데 정확히는 유엔산하 31개 기구고요. 나머지 35개는 비유엔 기구입니다. 그런데 그 66개 기구 중에 몇 개가 기후 어젠다 핵심 기구였냐? 35개가 기후 어젠다의 핵심 일을 하는 기구들이었어요. 그리고 나머지 기구들 중에서 부분적으로 또 기후 어젠다를 하는 기구까지 합하면 한 50몇 개인데 그래서 제가 분석하는 건 미국의 이번에 66개 기구 탈퇴는 녹색 사기극을 완전히 전면 중단시키는 행위였다. 미국이 지금 탈퇴했거든요. 그래서 돈줄이 다 말랐습니다. 유엔 조만간 이제 파산합니다. 돈 없어요, 유엔. 미국이 돈 다 막아서. 예, 뉴스도 떴습니다. 제가 좀 이따 보여드릴 건데. 자, 그러면 제가 이 슬라이드에서 정말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은 뭐냐면 대한민국이 이 녹색 사기극에 거의 전면에 나서서 진두지휘하던 국가 중에 하나였어요. 그리고 이 녹색 사기극에 3명의 핵심 인물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이 누구냐면 유엔 본부의 반기문 사무총장이십니다. 자, 이분이 뭘 했냐, 임기 동안에 파리 기후 협약 완성시켰고요. 탄소 중립 정책 완성시켰고요. 지속 가능 발전. 녹색 기후 기금 송도에 유치하는 것까지 다 완성시킨 분이 반기문 사무총장이십니다. 제가 10년 전, 15년 전에 탄소 중립 전도사일 때 정말 위대한 분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지금 와서 보니 그 다음에 UNIPCC는 UN 정부 간 기후변화 협의체인데 여기서 거의 대부분의 기후 어젠다를 관리를 합니다. 여기 아까 전에 제가 6차 보고서가 잘못됐다고 많이 잘못됐다고 비판서까지 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거기에 총괄하셨던 분이 이회성 의장이십니다. 그 다음에 다른 한 분은 잭 하이스트 지도교수님이십니다. 탄노기 위원장이셨고요. 제가 실명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네. 근데 아마 이 영상을 나중에 언젠가 보신다면
저와 만나는 날이 있겠죠. 여러분들 이 두 분이 정말 이 녹색 사기가 전 세계적으로 밝혀지면 그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거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어떤 형태로든 책임지셔야 될 겁니다. 자,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의 녹색 사기극을 말하는 그 연설 내용들이 쫙 흐름이 있거든요. 자, 2025년 유엔 총회에서 47분간의 연설 중에 17분을 탄소 중립 규탄만 하셨습니다. 녹색 사기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당신의 나라는 망할 것이다. 여러분, 유엔 작년 9월 24일 총회 때 연설 보시면 재밌습니다. 유엔 앞에 있는 유엔 수뇌부들 앞에서 막 이제 얘기를 하는데 웃으면서 하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근데 그 말 한마디 한마디는 그 사람들한테 다 비수 꽂는 이야기입니다. 외교 언어라고 하죠. 그 단어가 일반적으로는 그냥 웃으면서 얘기하는 것 같은데 외교를 아는 사람들은 그게 얼마나 그 사람한테 지금 강력하게 지금 경고하는 건지를 알 수 있는데 연설을 보면 굉장히 재밌습니다. 자, 그리고 미국이 녹색 보조금을 전면 폐지했어요. 바이든 정권 때까지 매년 미국이 쓰던 녹색 보조금이 얼마래요? 1,800조입니다. 1,800조를 매년 미국이 쓰고 있었어요. 전 세계 녹색 카르텔들에게. 그리고 그 배우는 누가 있다? 중국 공산당이 있다. 그런데 이거를 전면 폐지, 전체 다 삭감했고 ESG 경영 규제도 대부분 많은 연방정부 주에서 지금 폐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에이펙에도 오셨죠? 에이펙에서는 이산화탄소는 생명의 기체다. Clean, Beautiful Core를 여러 차례 반복해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그날 자유대학 친구들이랑 그 트럼프 대통령 환영식에서 연설도 하고 이 플랜카드가 뭐냐면 Clean, Beautiful Core 있잖아요. 이거를 가서 같이 자유대학 친구들이랑 연설도 하고 이제 환영식을 했거든요. 그날 트럼프 대통령이 요게 이제 그 에이펙 기조연설 때 화면입니다. 그때 Beautiful Core, I call it Clean, Beautiful Core 딱 하시잖아요. 저는 이때 자유대학 친구들과 했던 이것을 트럼프 대통령이 봤다고 저는 믿고 싶고 그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지금 미국 정부는 보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들이 지금 잘못된 생각만 하고 있는지 누군가는 올바른 소리를 하는 사람이 있는지 저는 그거의 데이터와 그거의 역사를 만들어 놓고 싶은 겁니다. 그걸 통해 제가 어떤 이득을 보거나 하는 거는 나중 얘기고 제가 그걸 바라고 하는 게 아니라 진짜 대한민국에 이렇게 바른 소리 하는 누군가 한 명은 있어야 미국에서 조금씩은 도와줄 수 있는 마음이 생기지 않을까요? 네, 그런 마음입니다. 자, 그러면 클린 뷰티풀 코어이 무슨 말이냐? 사실은 이 부분은 미국의 상황과 우리나라의 상황이 조금은 다릅니다. 미국이 하는 모든 기조를 그대로 따라가면은 사실은 대한민국과는 좀 다른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미국은 뭐예요? 산유국이죠. 석유를 수출하는 국가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어때요? 거의 대부분 수입하고 있죠. 그래서 사실 석탄, 석유 시장을 미국이 지금 밀어붙이는 것처럼 한국도 지금 같이 보조는 맞춰야 되는 건 맞는데 긴 호흡을 가지고 에너지 전체 전략을 짤 때는 조금은 다른 관점을 갖고 있어야 되긴 합니다. 자, 그런데 페트로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산업혁명부터 200년간 인류 전체가 쓰는 사용량이 얼마래요? 1조 배럴이에요. 대략적으로. 인류 전체가 쓴 모든 페트로 양입니다. 자, 그런데 지층 속의 석유 전체 매장량이라는 개념이 있고요. 두 번째는 확인된 사용 가능한 매장량 두 가지가 있어요. 자, 이 첫 번째는 뭐냐? 우리가 확인하지 못한 지층 안에 있는 모든 석유양 전체량을 말하는 거예요. 사실 그거는 큰 의미 있어 없어요? 지금 없어요. 우리가 발견하지 못한 게 너무 많든 적든 크게 상관없이 근데 굉장히 많다고 하는데 사실 고갈되지 않습니다. 뭐가 중요한 거냐? 확인된 사용 가능한 매장량이 중요해요. 인류가 실제로 뽑아서 쓸 수 있는 매장량이 얼마나 되냐? 지금 당장의 기술력으로. 그런데 그게 얼마나 된대요? 지금 2조 배럴이 돼요. 200년간 인류 전체가 쓴 에너지 양의 이미 2배 넘는 석유는 우리가 뽑아서 쓸 수 있는 양이 확보돼 있습니다. 자, 근데 그게 어떻게 되고 있대요?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왜 증가할까요? 지층 속 석유 전체 매장량은 훨씬 더 크게 많이 있는데 기술력이 발달하니까
더 뽑아서 쓸 수 있는 유전을 계속해서 우리가 찾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석유 매장량은 늘어나고 있다고 말을 해도 됩니다. 고갈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러면 이제 이렇게 얘기해요. 100년 전, 200년 전보다 지금 경제 규모가 훨씬 크니까 많이 쓰지 않냐. 근데 그만큼 뭐예요? 기술이 발달해서 에너지 사용 효율도 좋아졌어요. 자동차만 해도 거의 150배 좋아졌습니다. 자, 그러니까 인류는 석유가 고갈될까봐 누군가에게 세금 내게 하고 하는 게 아니라 기술 발전을 통해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면 되는 거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태양광의 이면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과연 친환경인지 아닌지. 자, 사염화 규소가 가득 차 있고 카드뮴, 비소 같은 독성 물질이 들어 있습니다. 제조 단계에서는 말할 것도 없고요. 실제로 그 안에도 어마어마한 양의 독성 물질들이 들어있고, 근데 이게 사용할 때보다 언제가 문제냐? 폐기 과정에서 굉장히 큰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지난 20년, 30년 동안 쓰여진 태양광 패널이 이제 무더기로 폐기물이 막 쏟아지는 시기가 왔거든요. 과연 그 많은 폐기물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화학 물질 다 제거하고 처리하는 것보다 만드는 값이 더 쌉니다. 그러니까 그냥 묻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처럼 선진국처럼 환경 규제가 강한 곳은 그냥 묻을 수 있다 없다? 못 묻습니다.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환경 규제가 좀 덜한 아프리카나 중국이나 개발도상국, 못 사는 후진국에다가 다 갖다 보내는 거예요, 폐기물을. 그리고 거기선 그냥 묻어버립니다. 근데 비가 내리고 시간이 지나서 그 안에 있는 독성 물질이 땅과 바다와 강으로 다 흘러 들어가면 그 다음에 그 문제 또한 어마어마하다. 여러분, 이 태양광 패널 폐기물 문제는 솔직히 배터리보다 더 심각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굉장히 양이 방대합니다. 부피도 크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풍력 한번 볼게요. 자, 이 터빈이 돌아가잖아요. 당연하죠. 이 터빈이 돌아가면은 새들이 어떻게 될까요? 치겠죠. 그래서 한 기당 죽는 게 10,000마리씩 죽는다는 거예요. 미국에서 통계가. 한 기당 새가 와서 쳐서 1년 동안 죽는 수가 10,000마리씩 죽는데요. 자, 근데 더 큰 문제는 해상풍력입니다. 해상풍력은 이 바다 속에 표류하지 않기 위해서 앵커로 밑에 고정해야 되잖아요. 이게 바다에 휩쓸려 내려가면 안 되니까. 그러면 여기에다가 고정시킬 때 파일 드라이버라고 하는 대형 망치로 쳐가지고 여기다가 고정시킵니다. 그러면 그 대형 망치로 내려칠 때 그 음파가 바닷속에 있는 돌의 골골의 파다표범들을 다 죽인다는 겁니다. 그 음파가 어마어마하니까. 그거 다 고정시키려면 얼마나 세게 치겠어요. 그리고 물속이니까. 그리고 거기에서 또 큰 문제는 국가 안보에도 굉장히 치명타입니다. 여러분, 이 밑에 바닷속에는 뭐가 있어요? 해저 전력선, 해저 인터넷망이 싹 다 있어요. 이거 설치할 때 대부분 우리나라 풍력 터빈이 지금 중국산 들여오고 있거든요. 이거 설치할 때 바다 밑에 가서 설치해야 되잖아요. 그 바다 밑에 가서 설치하면서 대한민국 해상 지도가 싹 다 어떻게 될까요? 노출돼 있다는 겁니다. 유사시에 굉장히 큰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인터넷망과 에너지 전력망. 자, 그 다음에 태양광 에너지는 그러면 다 안 좋은 거냐? 그렇지도 않아요. 태양광 패널이 경쟁력이 있는 지정학적 위치들이 있습니다. 자, 그게 어디냐면, 자, 여러분, 태양광을 설치할 때 이렇게 가로로 만들까요? 세로로 설치할까요? 플랜트를 구축을 할 때. 그렇죠? 가로가 아무래도 유리해요. 왜요? 태양은 동쪽에서 서로 움직이죠? 동쪽에서 서로 움직이는 방향으로 만들어 놔야 태양이 가장 많이 머물잖아요. 태양광 패널에. 그래서 세로보다는 가로로 설치를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때요? 땅 자체도 이미 국토도 작긴 하지만 다 지금 세로로 지을 수밖에 없는 지정학적 위치가 형성돼 있어요. 이미 여기서부터 경쟁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작고.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태양광 패널이 경쟁력이 굉장히 좋게 나오는 플랜트들 많이 있습니다. 땅이 크고 가로로 지을 수 있으니까. 자, 그다음에 전기차는 석탄으로 만들어낸 발전한 전기를 결국에 충전해야 되잖아요. 태양광 패널이랑 풍력은 사실상 거의 기여를 못합니다. 휘발유 1리터로 12km 가는 일반 자동차와 거의 동일한 양의 이산화탄소가 발생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내연차나 전기차나
이산화탄소 발생량 자체에는 거의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배터리, 전기차 앞으로 많은 문제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사실 좀 더 심도 있게 들어가면 제가 2부에서 전기차에 대한 재밌는 이야기들이 많은데, 전 세계 자동차가 전기차로 대체가 됐을 땐 필요한 자원량이 7배가 늘어난다. 여러분, 이렇게 됐을 때 가장 이득을 보는 국가는 어딜까요? 전기차가 늘어나면 중국입니다. 그 얘기를 이제부터 광물 이야기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222톤의 땅을 파헤쳐야 돼요. 뭐 하려고? 전기차 한 대에 들어가는 배터리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200톤 이상의 땅을 파헤쳐서 27톤의 광석을 캐냅니다. 그리고 이런 대형 광산에선 연간 40대 정도의 대형 트럭을 운영한다는 가정하에 약 6,800만 리터의 경유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친환경 맞나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닙니다. 친환경. 모든 비용을 다 따졌을 때 실제로 전기차가 내연차보다 훨씬 더 큰 비용이 들고요. 리튬 이온 배터리와 휘발유 에너지 밀도만 비교해도 몇 배 차이래요? 100배 차이 납니다. 휘발유가 훨씬 더 강력한 에너지 밀도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전기 자동차로 전체 대체를 한다? 이것 또한 아리백과 같이 대한민국 엔진을 꺼버리는 정책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이게 전 세계 중국이 장악한 광물 시장입니다. 100% 있는 것도 있고 평균 약 75에서 80% 정도로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전 세계 재생에너지 시장의 몇 퍼센트 정도를 중국이 갖고 있을까요? 70%. 이게 뭐다? 전 세계가 탄소 중립으로 아리백을 하면 할수록 계속해서 돈 버는 건 중국이다. 근데 중국은 그렇게 태양광 패널 팔고 풍력 터빈 팔아요. 근데 정작 중국은 어떻게 하고 있냐? 전 세계에 신설되고 있는 석탄 발전소량이 있잖아요. 그 전체 개수, 그 다음에 용량까지 합해서 전체량 중에 83%가 중국 본토에 지금 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 예를 들어서 100기의 석탄 발전소가 전 세계에서 새로 만들어지고 있다고 하면 그 중에 83기가 중국에서 만들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원자력 발전소는 어떨까요? 절반이 중국 본토에서 짓고 있습니다. 혹은 어떤 분들이 아니 무슨 소리냐, 중국이 태양광 패널이랑 풍력으로 그렇게 발전을 많이 한다는 뉴스도 뜨는데 다 속임수입니다. 지어는 놓을 수 있죠. 근데 실제로 발전되는 양을 보면요, 터무니없습니다. 결국에 중국은 값싼 전기를 만들어서 전 세계에 비싼 전기를 만들게끔 만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큰 수혜자는 중국이다. 화력발전소와 원자력발전으로 전력 생산을 해요. 도매가가 약 50원밖에 안 해요. 중국은 지금 전력값이. 미국이 108원, 우리나라가 190원. 도매 전력 가격에 대해서 제가 다음 주에 세세하게 하나하나 말씀드릴 건데 깜짝 놀라실 겁니다. 지금 우리 여론, 우리 대중들이 어떻게 속고 있는지, 전력에 대해서, 전력 비용에 대해서. 근데 결국에 이 시스템을 만들어서 선진국 에너지 시스템은 붕괴되고 있고 중국은 계속 돈 버는 시스템이다. 자, 그러면 돈 이야기 간단하게 해볼게요. 여러분, 기후환경요금 들어보셨나요? 여러분, 공과금 보시면 기후환경 이렇게 딱 하나 있습니다. 이게 세대마다 조금씩 달라요. 2,000원, 3,000원, 4,000원 내거든요. 근데 전 국민이 내는 거다 보니까 연간 얼마래요? 거의 5조에 육박합니다. 근데 이 5조를 어떻게 쓰냐? 정부가 걷죠? 재생에너지 사업자 보조금 주고요. 그 다음에 녹색정책 연구자들한테 프로젝트 줍니다. 그렇게 해서 이 안에 이해관계가 형성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연구학계에 있는 사람들이거나 산업에 있는 사람이 저처럼 이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러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얘기하지 않는 겁니다. 침묵하는 거예요. 왜? 나한테 계속 연구비, 보조금 꽂히니까. 저는 그게 완전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에 그거를 통해 이득은 다른 누군가가 가져가고 있다. 그래서 탄소 중립은 녹색 사기극을 만들기 위한 명분을 만드는 거예요. 어떤 명분? 자, 이렇게 경제성도 없고 이렇게 문제가 많다고 하는데 너무 간헐적인 전력이고 우리나라 전력 시스템에 큰 문제가 된다. 사실 대부분의 대중들이 아시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된다라는 명분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뭐가? 이 탄소 중립이. 탄소 중립은 하나의 밑바탕을 깔아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위에 쓰여지는 무기는 뭐다? 바로 이 아리백,
에너지 시스템 붕괴와 ESG, 기업을 통제하고 일자리를 붕괴시키는, 대한민국 기업의 경쟁력을 붕괴시키는 전략이 바로 이 ESG, 지속가능 경영 보고서입니다. 제가 카이스트에 있을 때 지속가능 경영 보고서 대기업들 컨설팅 해주고 ESG 프로토콜 만들어질 때부터 저는 참여했거든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제가 다음 주에 ESG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세세하게 말씀드릴 건데, 그 안에 이 거버넌스, 지배구조가 들어있어요. ESG의 거버넌스가 지배구조인데 그게 지금 어디랑 엮여서 들어가고 있냐면 금융과 엮여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럼 금융은 어떤 식으로 들어오냐? 공적 자금, 연금과 기관 사모펀드가 기업에 투자할 수는 있죠? 지분 가져가죠? 근데 지금 대한민국이 법을 무엇을 개정하고 있느냐? 민주당이 의결권까지 갖게끔 하려고 지금 법을 개정하고 있습니다. 의결권을 갖는다는 건, 공적 자금이 기업의 의결권을 갖는다는 건 뭐예요? 기업을 국유화하겠다는 움직임입니다. 그렇게 해서 넘어간 사례 중에 하나가 뭐예요? 벤츠입니다. 벤츠가 지금 요즘에 중국 회사 하잖아요. 중국의 공적 자금이 약 23% 갖고 있고 23%만으로 옛날 상황이었으면 크게 문제되지 않아요. 근데 의결권을 가져갑니다. 그게 지금 우리나라에 벌어지고 있고, 그렇게 해서 의결권을 갖고 지배구조를 갖잖아요. 거기에 ESG 컨설턴트들이 들어갑니다. 그 컨설턴트들은 누구의, 솔직히 말하면 앞잡이다? 정부의 사람들이, 정부가 뒤에서 지켜주고 ESG가 들어가서 그 기업을 통제하는 겁니다. 누가? 정부가. 그게 바로 ESG입니다. 그 다음에 북극 항로 문제는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전 세계는 깨어나고 있어요. 미국이 이렇게 변하고 있고, 이탈리아는 중국산 태양광 부품 전면 수입 금지시켰습니다. 법안 통과했고요. 그 다음에 호주는 탄소 중립 폐지의 운동이 전 국민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깨어났어요. 유럽이나 미국이나 서방국은.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녹색 기후 기금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 녹색 기후 기금이 뭐냐? 이 녹색 사기의 자금줄이었어요. 근데 여기도 미국이 탈퇴했어요. UN 66개 기구 탈퇴할 때. 이게 뭐냐면 녹색 이념의 붕괴인데, 이 기금 차단이 파리 기후 협약은 명분을 없앤 거예요. 탄소 중립을 만들겠다고 하는 국제적인 협약을 탈퇴했으니까. 그리고 UN 산하 66개 기구는 뭐였다? 녹색 소굴이었습니다. 잘못된 데이터를 만들어서 전 세계에 뿌리는, 명분 만들어주는 그런 본진이었는데 본진을 친 거죠. 그 다음에 그걸 통해 돈이 나가는 자금줄, 돈 라인까지 다 막은 겁니다. 사실은 지금 이거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이 중국의 돈줄 지금 다 막고 있는 겁니다. 자, 근데 그래서 UN 이렇게 7월이면 운영비 바닥난다 뉴스까지 떴어요. 자, 그런데 정작 우리나라는 뭐 하고 있다? 녹색 환장 돈 장치 중입니다. 우리 혈세 가지고. 기후에너지부 20조, 환경부 15조, 그 다음에 재생에너지 지원 예산 3조, 그 다음에 기후 아까 전에 공과금 낼 때 나오는 그 기금까지 해서 5조, 수십조의 돈. 근데 연간 쓰여지는 돈이고요. 여기에 민간 업체 돈까지 다 합하면 수백조의 돈이 녹색 산업에 지금 우리나라 혈세, 우리나라 기관 산업, 그 다음에 기업의 돈이 들어가고 있다. 자, 그런데 이겁니다. 바이든 때 IPCC와 GCF, 녹색 기후기금에 들어가던 돈줄을 트럼프가 들어와서 이렇게 막았어요. 자, 여기까지 이제 좋아요. 자, 근데 제가 지금 우리나라 기후에너지부는 돈잔치 중이라고 했죠. 지금 어떤 이야기가 조금씩 나오는 것 같냐면 그 기후에너지부와 환경부 예산으로 미국이 막은 자금에다가 돈을 대줄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조금씩 흘러나옵니다. 자, 여러분, 트럼프 대통령이 그 자금줄을 다 막아놨는데 거기에 열어주는 누구 돈으로? 우리 국민의 혈세를 가지고 대한민국 정부가. 여러분,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 것 같으십니까? 정말 외교적 엄청난 패착이 될 겁니다. 큰일 납니다. 절대 하면 안 됩니다. 네. 이게 사실은 그냥 단순히 돈 몇 푼이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다라는 거고요. 제가 오늘 이렇게 자리에 와서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메시지가 마지막에 있어서, 여러분, 이 성경 말씀 안에 의미는 뭐냐면 사회 지도층이 공동체보다 자기 이익을 먼저 추구하고
국가의 이익보다 나 개인의 이득을 먼저 추구하는 태도를 비판하는 성경 말씀입니다. 사실 이 모든 문제가 성경 안에 있더라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메시지는 지도자들이 불의를 범하고도 책임지지 않는다. 책임을 전가시키지 않아요. 책임을 정확하게 지게 하지 않아요. 그리고 잘못된 사람이 똑같은 업을 다른 형태로 또 공적인 권력을 갖게끔 만드는 사회 시스템. 이게 문제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불의를 보고도 침묵하는 것은 뭐래요? 짓지 못하는 개인 것이래요. 그런 사람들은. 지도층이라고 하면 불의를 받고 이 잘못된 과학이라고 하면 내가 과학자라면 그것이 잘못된 과학이라고 나와서 얘기할 수 있어야죠. 근데 대한민국에 누구도 그 과학이 잘못된 과학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8년 전부터 박석순 교수님 혼자서 뛰셨습니다. 그리고 저도 깨어났고요. 그래서 지금 박석순 교수님과 여기에 함께 와 있는 김기용 박사님과 사실 대한민국 기후과학을 공부했던 사람 이 3인만 이 녹색 사기에 대해서 지금 울부짖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여러분과 같이 이제 또 목사님과 같이 우리 혈맹이 딱 생겨서 이 문제를 이제 같이 해결해 나가는데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클린텔만 소개해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저희는 40개국에 2,000명의 기후 전문가가 있는 재단이고요. 그 다음에 바슬라브 클라우즈라는 전 체코 대통령이십니다. 공산 시대를 척결하신 대통령이세요. 누구보다 공산주의, 사회주의를 싫어하는 분입니다. 이 분이 지금 현재 클린텔 전체 총괄 본부 회장이시고요. 여기에 27분의 대사분들이 계신데 그중에 대표적으로 노벨 물리학상 2022년도 수상자이신 존 클라우저 박사님이 계십니다. 자, 이분이 2023년도에 한국에 오셔서 컨텀 코리아에 나오셔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정치인들 잘못된 과학 정보 만들어내서 기후 과학 분야를 다 붕괴시키고 있다. 12분짜리 기조 연설이셨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노벨 물리학상 전년도 수상자면 지금 제일 핫하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한국에 오신다니까 그때 우리나라의 모든 대형 미디어들이 다 왔었어요. 취재한다고. 유명한 분이 와서 기조연설 하니까. 근데 이거 웬걸? 갑자기 비판하는 기조연설을 해요. 그 다음부터 뉴스 보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싹 다 멈춥니다. 보도를 안 합니다. 근데 제가 어떻게 해서 요거 하나 남은 거 딱 찾은 거예요. 캡처해서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유명한 사람이 와서 다 왔는데 바른 소리 하니까 다 막는 겁니다. 예. 이게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일이다. 아마 많이 다른 분야에서도 경험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한 분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린피스의 원래 창립자 중에 한 분이십니다. 이분이 지금 현재 그린피스가 너무 잘못되어 있으니까 계속해서 규탄하고 다니시는 분입니다. 이분은 정말 스타 중에 스타시죠. 예, 유명한 분입니다. 그린피스의 패트릭 모어 박사님. 그 다음에 MIT에 아까 말씀드린 마술이라고 표현하셨던 리처드 린젠 교수님. 그리고 아시아에서는 유일하게 딱 한 분 있어요. 그분이 이화여대 박석순 교수님만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대사님들만 각 국가의 본부를 만드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제가 박석순 교수님께 이제 청해서 같이 만들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창립 선언문을 발표했었고 핵심은 이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는 녹색 사기를 종명을 시킬 것이다 라는 메시지에 우리는 함께한다 라는 메시지였고요. 우리가 앞으로 어떤 비전을 가지고 해나갈 건지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앞으로 왜곡된 기후 데이터와 과학을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사람들을 고발하고 실제로 처벌할 수 있는 법안을 제도를 만들어갈 겁니다. 누구와 함께? 국회를 통해서.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국회에 가서 정말 처음으로 녹색 사기를 외치고 왔어요. 국회에 들어가서 그 안에 국회 세미나에서 국회의원분들 한 8분 정도 계셨고 거기에서 녹색 사기 이거 막아야 된다라는 발언을 박석순 교수님도 국회에서는 못 해보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국회를 통해서 이런 제도를 만드는데 저희가 한번 발벗고 나서 보려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글로벌 네트워크를 통해서 미국에는 이산화탄소 연맹이라고 CO2 Coalition이라고 하는 굉장히 큰 재단이 있습니다. 거기는 실제로 미국 행정부랑 미국의 오일머니가 지원해주는 재단인데 거기와 함께 석학 네트워크를 통해서 전 세계 기후과학
뿐만 아니라 과학에 관련된 교육 커리큘럼, 새로운 아이들을 위한 커리큘럼, 그 다음에 아이들을 위한 교재들, 이런 거 만드는 일들을 좀 해나가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궁극적으로 이 일을 하고 싶은 거죠. 녹색 보조금 폐지와 아리백과 ESG 경영을 폐지시키는 일을 할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 어떤 무기가 되고 있고 어떤 식으로 우리나라에 침투하고 있는지를 제가 다음 시간에 세세하게 말씀을 드릴 거고요. 지식인은 문제를 해결하는데 천재는 문제를 예방한대요. 우리가 천재라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천재라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지금 이 문제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아셨죠? 이 문제를 우리는 이제 예방을 해야 됩니다. 이 문제가 펼쳐지는 순간 다시 돌려담기는 너무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미래를 지키는 일을 우리가 지금부터 해 나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중국의 자본의 그 흐름을 알고 초안전을 공부했고요. 그 초안전을 공부해 보니까 녹색 어젠다가 여러 어젠다 중에 하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초안전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책을 쓰고 싶어서 이 책을 내게 되었고, 지금 또 많은 분들이 관심을 주셔서 또 많이 절찬리에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나가시는 길에 뒤에 책도 준비해 놨으니까 혹은 필요하신 분들, 관심 있는 분들 구매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기후정음도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 초안전에 대한 이야기와 녹색 사기, 이 어젠다들이 어떤 식으로 대한민국에 침투했고 이게 지금 우리나라 경제에 어떤 식으로 영향을 주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시간을 다음 주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읽어보시면 홍콩과 대만 사례를 초반에 넣었어요. 홍콩은 이미 공산화가 거의 끝났죠. 그리고 우리나라 복지와 선거권이 왜 외국인에게 주는지, 그 외국인 중에 대부분은 중국인이고, 그 다음에 침공을 위한 한반도의 수상한 연결고리, 우리나라의 복지와 관련된 정책과 그 다음에 정말 중요한 예산을 삭감한 행태에 대해서 그게 어떤 이야기인지 말씀드리는 거,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에 대해서를 쓴 책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6분이 추천사를 써주셨어요. 요즘에 그래도 정말 대한민국 애국활동에 전면에 나서서 활동해 주시는 6분이시고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목은 아시겠지만 1941년 이승만 대통령이 일본의 가면을 벗긴다, 재팬 인사이드 아웃을 통해서 일본 제국주의의 야욕을 드러냈다면 2026년 우리는 지금 중국 공산주의에 맞서 싸워야 하고, 이것이 대한민국 한반도의 침략에 어떤 야욕을 품고 있는지 우리가 알아야 싸우지 않습니까? 그런 도서다라고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다 저의 마음과 같은 마음이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 안에서 또 조금 궁금한 내용, 조금 이해가 안 됐던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또 이제 질의응답 받는 시간 가질 거고, 보시면 QR코드 여기 치시면 저희 클린텍 코리아 오픈 톡방입니다. 여기에 이제 저희 영상들, 저희 행사들, 그 다음에 기후과학에 대한 요즘의 국제 정세, 이런 이야기를 같이 공유 드리는 클린텍 코리아 정규 그 채널이니까요. 여기 찍고 들어와 주시면 감사하겠고, 또 오늘 그 들으신 내용들 코멘트 주셔도 너무 감사하겠고, 응원 말씀 주셔도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클린텍 코리아, 그 다음에 기후정음 유튜브 채널, 또 제 개인 SNS 채널입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사용하시는 채널을 통해서 좋은 말씀, 그 다음에 궁금한 부분들, 그 다음에 저희와 같이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주에 좀 더 심도 있는, 오늘은 좀 과학적인 이야기와 큰 그림을 말씀드렸다면 좀 더 심도 있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다시 오겠고요. 그러면 지금부터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편하게 손 들고 말씀해 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